귀경길을 하루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귀성길 정체는 내일 오전에, 귀경길 정체는 추석 당일인 모레 오후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 강경파인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강경 입장을 표명해왔던 볼턴의 퇴진이 이달 말로 예고된 북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감찰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을 도운 증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결정적인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첫 단계로 양자 협의를 일본 측에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미 귀성길에 오른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추석은 민족 대이동의 기간이기도 하죠. 올해만도 3,300만 명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상공에 나가 있는 KBS 헬기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정은 기자, 지금 어디쯤에서 귀성길 광경을 보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신갈 분기점 위를 날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인데요. 그만큼 차량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날은 어두워졌지만 이 헬기에서는 20km 앞까지도 보이는 상태인데요. 쭉 보시면 저녁 7시보단 전체적인 교통량은 줄었지만 도로 위가 차량 불빛들로 그득합니다. 경부 하행의 경우 서울 요금소 부근은 좀 괜찮다가요. 제가 떠 있는 이곳 신갈 분기점이 가까워지면 합류 구간이라 붐비다가 여길 좀 지나면 뚫립니다. 버스 전용 차로는 어디서든 아주 잘 뚫려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지난해보다 하루 짧은 나흘입니다. 연휴가 짧으면 차량이 분산되지 않아서 고속도로가 정체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선 오늘만 차량 50만 대가 서울 요금소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량은 지금부터 내일 새벽까지 점차 줄었다가 새벽 4시를 지나면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귀성길은 내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향 가는 길이 귀경길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출발하면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부산까지 5시간 30분, 광주까지 5시간 20분, 강릉까지 3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오늘 밤 자정부터 추석 다음 날인 토요일 자정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입니다. 명절 내내 차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속도로 상공에서 이정은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엔 고향을 찾는 귀성객, 귀성길의 풍경을 조금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역 연결하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귀성객들이 벌써 꽤 많이 나와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서울역은 이른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로 밤이지만 여전히 북적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속속 도착하는 모습인데요.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대합실에서 의자에 앉아 열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도 열차표를 구하지 못한 시민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밤이지만 현장에서라도 표를 구하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를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이제 매진이라고 써 있는데요. 현재 하행선은 거의 다 매진이 된 상태고 남아있는 표도 입석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부선 기준으로 하행선 좌석 예매율은 96%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열차표가 조금이나마 남은 건데요. 고향에 내려가실 분들 중 예매를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동안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과 귀경객이 26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이곳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8만 7천 명이 고향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 대이동에 대비해 코레일은 이번 추석에 열차 운행을 140회 더 증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새벽부터 KTX 승무원 등 600여 명이 임금 인상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코레일 측은 현재 대체 승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객 수는 추석 전날인 내일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일 하행선 열차는 모두 매진이 된 상태여서요. 고향으로 내려가실 분들은 취소표를 틈틈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역 민정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초강경파로 불리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습니다. 전격 경질입니다. 북한이 어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9월에 하자고 공개 제안한 바 있어서 볼턴의 경질이 앞으로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사롭지 않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네, 금철영 특파원, 볼턴의 경질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좀 더 넓게 미국 외교 정책 전반 때문인지 어떻게 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그동안 볼턴의 제안에 강하게 의견을 달리했다라고 했지만 자세히 짚어볼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재임 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트윗 경질을 당했던 강요나 보좌관들과 비교하면 꽤 긴 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대화와 초강경 압박이라는 양날의 칼로 외교를 해오면서 초강경파 볼턴을 한 축으로 삼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석 달 사이 중동과 북한 등 대외 정책에서 입장차가 크게 드러났고 최근 탈레반과의 아프간 평화협상 논의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볼턴 경질을 결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볼턴의 경질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볼턴이 퇴장하면서 북미 협상은 훨씬 부드럽게 재개될 거다. 다만 협상 진전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미국에서 나오는 분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볼턴을 전쟁 광이라고 부르면서 퇴진을 요구해 왔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북한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북한의 유화적이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볼턴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게 돼서 북미 협상에서 속도를 더 내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로 폼페이오 장관은 볼턴 사임 소식에 그동안 불편했다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e all give our candid opinions. There were many times Ambassador Bolton and I disagree. That's to be sure.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볼턴 경질에는 이른바 빅딜, 즉 일괄 타결 방식의 비핵화 추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미국의 메시지가 담겼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는데요. 현재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볼턴 퇴진이 북미 협상 진전으로 이어질지에는 아직 신중한 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볼턴 경질에 대해서는 긍정적 해석이 더 많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긍정적 소식이 있는 것 같네요.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를 수용했다. 이산가족 문제를 한국과 계속 협력하는 권고를 수용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착 국면인 남북관계 그리고 협상이 재개될 북미관계 양쪽 모두에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이었지만 아직 진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일단 유엔의 이런 권고를 수용한 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북한의 관심이 우선 북미 협상 쪽에 쏠려 있는 모양새여서 이산가족 문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촉매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관심은 9월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겠군요. 알겠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서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 사격한 것이라면서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일부는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10번째 발사체를 쐈죠. 북한은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이 발사체와 북미 비핵화 협상은 별개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낸 것으로도 보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어제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발사했다며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의 모습입니다. 지난달 24일에 발사했던 신형 초대형 방사포와 비슷한 외형으로
해안에서 시험 사격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내륙을 가로지르도록 발사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에도 현장을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던 지난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성공이라는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또다시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은 시험 사격 목적에 완전 부합되었으며 무기체계 완성의 다음 단계 방향을 뚜렷이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표물을 타격하는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2발 중 최소 1발은 목표물 명중에 실패해 내륙 해안가에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발이 발사됐다던 어제 군 당국 발표와 달리 북한이 애초에 3발을 발사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발사관 4개 가운데 상하부 모두 3개의 뚜껑만 열려 있는 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에 포착되지 않은 나머지 1발 역시 제대로 발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발은 우리의 탐지 자산이 접촉하기 이전에 낮은 고도에서 어떤 폭파했거나 아니면 떨어져 버려서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방사포에 대한 연발 사격 시험을 추가로 진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앞으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 개혁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제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검사 비리에 대한 좀 더 엄격한 기준의 적용,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외부인 참여 등을 지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업무 시작 사흘째, 조국 법무부 장관은 어제보다 더 구체적인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는 상황임에도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겁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사의 비리와 위법 사항에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라는 겁니다. 조 장관은 또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대립 양상을 보인 청년들과 대담을 갖고 청년층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조 장관은 합법, 불법을 떠나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조 장관은 법무부 일부 간부들이 장관 취임식 당일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 같은 방식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친다며 바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며 조 장관에는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약간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방준홍 기자, 영장이 기각됐다고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이모 씨와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방금 9시 5분쯤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명판사는 오늘 오후 2시쯤 두 사람에 대한 신문을 마친 뒤 두 사람의 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해왔는데요. 이에 따라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횡령과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씨 측은 오늘 심사에서 사실관계가 맞는 부분이 있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반성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 측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맞다면서도 코링크의 실수요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와의 투자 조건을 이행한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긴 했지만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아직 정 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사 진행과 경과에 따라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과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 교수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결정된 만큼 소환 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간에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 장관의 딸 조모 씨의 소환도 주목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혐의와 관련성이 확인돼 사실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전부 조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검찰 수사 소식은 방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관건은 불법이 있었느냐, 있다면 이 불법에 조국 장관 본인이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개입돼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법은 사모펀드의 출자자가 펀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KBS 취재팀이 한 가지 증언을 들었습니다. 펀드를 소개해준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였고 정경심 교수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위법 소지가 있는 증언들입니다. KBS 취재팀의 이 증언을 한 인물은 조국 장관의 자산관리인이자 또 정경심 교수로부터 부탁을 받고 정 교수의 대학 컴퓨터 본체를 빼내서 대신 보관해온 가까운 인물입니다. 먼저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와 자녀, 처남 등이 14억 원을 맡긴 자산운용사 코링크 PE입니다. 이 운용사가 만든 펀드 4곳 가운데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이 들어간 곳이 바로 블루코어 펀드입니다. 조 장관은 청문회 준비 당시 오촌 조카 조모 씨로부터 펀드를 소개받은 것은 맞지만 조 씨는 펀드 운용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기와 아주 친한 사람이 이걸 운영하고 있다. 근데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금융자산을 오래도록 관리해온 투자회사 직원 김모 씨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를 먼 친척의 회사인 것처럼 자신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먼 친척은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를 말합니다. 친척이 관련된 회사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친척이 추천한 회사라고였나요? 자기가 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그러면서 제안서까지 가져와 검토를 부탁했다고 했습니다.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 됐더라.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것도 네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 오촌 조카가 펀드를 소개해줬을 뿐 펀드 운영에는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조 장관 측 설명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김 씨는 나아가 코링크가 처음부터 조 장관 일가만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코링크에서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3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돈 싸들고 가서 니네한테 투자를 하겠다는데. 만일 오촌 조카가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했고 정 교수가 이를 알고도 돈을 맡겼다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는 조 후보자 가족 펀드 말고도 또 다른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배터리 펀드인데요. 이 펀드는 WFM이라는 업체에 투자를 했습니다. KBS 취재팀을 만난 자산관리인 김 씨는 정 교수가 먼저 WFM이라는 업체를 들고 와서 투자해도 좋은지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을 맡긴 코링크 PE의 전체적 운용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투자처를 모른다고 말한 바 있고 또 정경심 교수는 WFM은 자신이 출자한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우리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과 처남이 14억 원을 넣어둔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 PE. 2017년 10월 말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2차 전지업체 WFM에 투자해 이듬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자산관리인 김 씨는 이 무렵 정경심 교수가 먼저 이 회사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민정수석의 배우자여서 개별 주식엔 투자를 할 수 없는데도 특정 업체의 투자 가치를 물어 의아했다는 것. 그쪽 회사에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알아보니 부실한 업체여서 정 교수에게 상세히 전했다고 합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교수님이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배터리가 있습니다. 네네네. 유망하지 않은 업체의 신사업과 투자성을 살펴본 점, 정 교수가 돈을 넣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처인 점 모두 공교롭습니다. 더구나 문의 이후 정 교수는 이 회사에서 최근까지 7개월간 영어교육 자문료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WFM의 정관상 사업 목적을 가족펀드 투자회사의 정관과 똑같이 바꾸는 등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조 장관은 줄곧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이 같은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는 법무부에 자산관리인의 증언과 관련된 질의를 보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울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여론전이 오늘 서울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조국 장관이었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이면서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장관에 쏠린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민생 경제 이슈를 내세우면서 서울역에 나왔습니다.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성 인사 대신 장외 여론전에 나선 자유한국당. 조국은 범법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이게 말이 됩니까? 국정조사, 특검 추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다른 야당에 정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조국 게이트 국정조사, 특검법 이제 처리합시다. 거리엔 명절 인사 대신 조국 임명 철회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이번 추석 화두는 단연 조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년처럼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추석 여론을 경제 이슈로 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제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선 조국 장관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았고 한국당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사기관에 맡겨두고 국회는 민생을 살피는 일에 전념해야 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사이의 바른미래당에서는 조국 장관 임명을 비판하면서도 정권 퇴진 강경론엔 선을 긋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세력이 문재인 정권을 단죄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총선을 앞둔 추석은 정당 차원에서만 아니라 개별 의원들도 민심에 특히 귀 기울이는 때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조국 이슈를 끌고 가려는 야당과 조국 국면을 돌파하려는 여당의 치열한 여론전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추석 명절에 쓸 고기 품질, 아무래도 정부가 안전을 인증한 햇섭 제품에 믿음이 더 가기 마련인데요. 햇섭 인증, 과연 얼마나 안심할 만할까요? 현장 K, 오늘은 햇섭 인증 업체의 축산물 가공 실태를 점검해 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햇섭, 즉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서울 마장동의 소고기 가공업체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손이 딸릴 정도로 분주합니다. 잠시만 볼게요. 출하 직전 마지막 단계는 이물질 검사입니다. 칼과 톱으로 고기를 자르다가 혹시 쇠조각이 딸려 들어가지 않았는지 금속 검출기로 확인합니다. 고기가 검출기를 통과할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으면 금속 이물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할까? 금속 조각을 놓고 검출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역시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세요? 시간이라던가 고기 사이즈에 따라서 강도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그냥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육류 가공업체에서도 금속 검출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안 잡히네요, 이거. 작동 안 됩니다, 이거. 검출 기준치를 낮게 조작하거나 고장난 검출기를 그냥 쓰는 겁니다. 기준치를 조작하거나 오작동을 내버려 두는 건 엄연히 햇섭 평가 기준 위반입니다. 유명 백화점과 학교 급식에 소와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다른 가공업체. 단속반이 들어서자 부랴부랴 검출기의 전원을 켭니다. 아예 꺼놓고 작업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한번 다운이 돼서 껐다가 뭐 다시 켰어야 되는데 그 공정을 놓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금속 이물질 검사를 일부러 대충하는 이유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요. 해야 될 물량들은 많아요. 금속 검출기가 있었지만 사용하진 않으셨어요. 대부분 그 작업자들이 끄고 사용하고 계셨고요. 햇석 올 때만 그때 심사용으로만 쓰시는 거죠. 지난해 점검한 햇섭 인증 축산물 가공업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77곳이 금속 검출 공정에 부적합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생 상태도 엉망입니다. 고기를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에는 검은 때가 선명합니다. 작업용 도마 곳곳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교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게 홈이 너무 부딪혀서 닦아내기가 어려우면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하셔야 돼요. 햇섭 인증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은 1년에 단 한 번뿐입니다. 평소에 운영과 점검 모두 업체 스스로 합니다. 정기 점검에서 문제가 드러나도 2차례 재평가 기회를 주니 웬만해선 인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햇섭 인증을 받은 축산물 업체 수는 10년 사이 7배 늘어 12,000여 곳에 달합니다. 현장 K 이지은입니다. 어제 KBS 시사기획창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병든 새우 대량 수입 실태와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모든 새우의 검역과 방역 체계를 철저히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문제가 된 베트남 냉동새우에 대해 100%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양식장과 수출업체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시료 개수를 늘리는 등 검역을 강화해 질병에 걸린 새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개젓 먹는 것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보건당국은 조개젓이 주범이라며 당분간 섭취를 중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2달 전 이 식당을 이용한 손님들이 연달아 A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130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한 집단 발병이었습니다. 후유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피부도 가려움증이나 이런 것도 많았고, 그다음에 살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한 7kg 정도 빠지고. 부산과 대전, 서울, 경기 등 올 들어 A형 간염 집단 발병 사례만 모두 26건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 가운데 80%, 21건에서 환자들이 공통으로 조개젓을 먹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개젓을 수거해 검사해보니 61%, 10개 제품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9개 제품은 중국산, 1개 제품은 국산입니다. 37,000kg가량이 국내에 유통됐는데 이 가운데 32,000kg은 이미 팔려나갔고 5,000kg은 식품 당국에 의해 폐기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당분간 조개젓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산뿐만 아니라 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를 중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 들어 A형 간염 환자는 14,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배 급증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달 안에 시중에 유통되는 조개젓을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오늘 제소했습니다. 첫 단계로 양자 협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일단 협상 테이블로 일본을 불러내고 여기서 해결이 안 되면 1심과 최종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 3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제기해서 심판받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핵심 산업을 겨냥해 세계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핑계는 안 보였지만 사실상 정치적 이유라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相手の国が調査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정부는 결국 일본을 WTO에 제소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을 차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입니다. 정부의 WTO 제소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우선 한국만을 겨냥해 세계 품목 수출을 제한한 것은 국가별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자유롭게 교역하던 품목을 개별 허가로 바꾼 것은 수출 제한 조치 금지 의무 위반 때문에 우리 기업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도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WTO 제소 첫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일본 정부와 WTO에 전달했습니다. 양자협의에서 합의에 실패하면 1심에 들어가는데 1심 패널과 최종심까지는 2년에서 3년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일본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쟁 해결 절차와 별도로도 양자 협의를 많이 진행하고요. 또 오늘 저희가 WTO 분쟁 해결 절차 맥락에서 양자 협의를 요청한 상황에서도 또 양자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WTO 제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의 부당성을 국제기구에서 심판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이익을 내도 핵심 소재와 부품 의존도가 높아서 실익은 일본이 챙긴다. 우리 경제 구조를 조롱한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 발언이죠. 이 표현은 1980년대 말 일본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두고 볼 수 없었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특별법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부품 소재 분야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전용 공단을 마련하고 네, 부품 소재 분야에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었죠. 2013년부터는 특히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원천 소재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원천 부품 수출 규제 공격에 우리 경제는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KBS 탐사보도부가 지난 20년의 소재 개발 역사를 둘러싼 명암을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김효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부터 전북과 경북 등 전국 4곳에 외국인 전용 부품 소재 공단이 처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성 원가만 1,550억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2011년 당시 외국 부품 소재 기업 15곳을 유치했다던 전북 익산. 33만 제곱미터 부지가 텅 비었고 입주업체는 단 3곳뿐입니다. (2009년) 지정 당시 62곳 업체를 유치했다던 전국 부품 소재 공단에는 5분의 1에 불과한 14개 업체만 입주했습니다. 2001년 부품 소재 특별법 이후 모두 4차례 정부의 관련 계획들이 발표됐습니다. 2001년 1차 기본계획, 핵심 기술 수준 부족, 수요 기업들의 사용 기피 등 문제점들이 10년이 지난 2009년 2차 기본계획에서 단어만 바뀌어 또 등장합니다. 2013년 3차 기본계획에서도 첨단 소재 경쟁력은 여전한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그동안 부품에 치중했던 정책 중심이 한때 소재로 옮겨진 적도 있습니다. 대일 무역 역조의 근본 원인으로 소재 경쟁력이 지목된 겁니다. 부품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아주 착착착 나타나기 시작했죠. 소재는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도 소재 산업에 대한 국가 연구 개발비는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했고 예산은 민망할 수준이었습니다. 대개는 정권에서 어떤 새로운 동력을 찾고 할 때 좀 이 관심을 받기가 어려운 분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16년 마지막으로 나온 기본 계획에서도 핵심 소재의 기술 경쟁력은 다시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올해 정부의 대책에도 낮은 기술 자립도는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특히 국제 특허를 분석해 연구 개발에 나서겠다는 전략은 2009년 2차 계획과 연구 개발 가상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겠다는 안은 2016년 4차 계획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업 M&A 추진, 중소기업 지원 펀드 조성, 실증 테스트베드 마련 등의 대책도 매번 반복됐습니다. 소재 쪽의 국산화율을 살펴보면 10년 전, 20년 전 지금의 국산화율이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의 우리 투자가 과연 제대로 된 투자였나? 2019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는 지난 20년 동안 기본 계획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모두 담겼습니다.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이 건립하려던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설립을 지시하지도 않았고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는 언급을 전했습니다.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전언도 나왔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어제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4%에 달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재희 대통령 기록관장은 청와대 관계자와 논의할 때 야당 반발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자신이 돌파해 보겠다고 공언하고 추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제 PIP까지는 보고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 의사를 좀 확인 안 하고 진행한 실무진들의 책임이 크죠. 세금 낭비라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이어 대통령까지 단호히 반대함에 따라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각종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 산업 안전 문제에 경종을 울렸고 관련법도 개정됐죠. 하지만 한 달 전에도 속초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3명이 추락해서 사망했고 한 외주 노동자는 지하철역 선로에서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최근 대기업 반도체 라인 공사장에서도 한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971명으로 하루 평균 2.6명꼴입니다. 특히 전체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는데 60%는 추락사였습니다.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최강호 기자가 산업안전공단 점검반과 함께 건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 20여 미터 높이의 좁은 가설물 위를 한 작업자가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을 디딜 발판이 없습니다. 발판 해체해 놓으신 건 어디 있어요? 90c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 추락방지 난간도 없고 바닥은 곳곳이 뻥 뚫려 있습니다. 높이가 몇 메다입니까? 3m. 또 다른 공사장. 수십여 미터 위에서 일하면서 안전모도 안 썼습니다. 단속반을 본 뒤에야 안전모를 챙깁니다. 몸과 가설물을 이어 추락을 막아주는 안전대는 아예 착용도 안 했습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고쳐서고 막 그러고. 건물과 가설물 사이도 철근 대신 철사로 연결돼 있습니다. 사망사고 4건 중 3건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되는 120억 이하 규모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것도 있고 또 10년차 목수 김모 씨는 지난달 발을 크게 다쳤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직접 들어올리다 떨어뜨린 건데 원래는 기계가 할 일을 일정에 쫓겨 대신하다 난 사고입니다. 타월을 이제 뜨면 이제 한 번에 끝나는데 그날 마침 휴무해서 그래서 인력으로 10단계 넘게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그 맨 바닥에 있는 일용직들에게는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안전을 포기하고 작업 속도를 올리라는 지시에 따라야 그나마 일용직이라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판사판 공사판이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죠. 이 판이 이승이고 저 판이 저승이에요. 그 사이에 공사판이 있다. 건설 현장의 산재를 막기 위해선 안전이라는 기본을 지키면서 중층적인 하청 구조 개선,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환경부가 의료 폐기물을 사실상 불법 수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사전에 감사원 자문을 받았다며 불법은 아니라고 주장한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나 인근 주민들 몰래 소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도심 속에서 은밀하게 소각된 의료 폐기물 400여 톤. 소각장 주변 아파트 단지에 사는 1,500여 가구 4천여 명의 주민들은 지난 한 달 남짓 극심한 악취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창원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의료 폐기물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분은 실제로 우리들도 실제로 뭐 회사 안에 직접 우리가 안 가보면은 실제 우리 주민들은 실제로 알 수가 없는 거죠. 소각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이 공장에도 직원 4,5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 직원들은 조만간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창원시청에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의료 폐기물까지 우리 몰래 했다는 거는 정말 분통이 터지죠. 환경부는 의료 폐기물 예외 처리 지침이 감사원 사전 자문을 받은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관련 매뉴얼을 만들면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대신 사후 통지만 하도록 해놨습니다. 매뉴얼상으로는 그 지역에 사전 협의가 없어요. A라는 데 보관되어 있는 걸 B에서 소화시킨다고 하면은 B라는 데서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창원시는 환경청으로부터 소각 직전에 통보를 받았다면서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들어갔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어떤 건강상에 위해를 끼친다, 악취 농도가 바뀌었다 이런 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영문도 모른 채 악취에 시달려왔던 주민들은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기 다른 색깔의 한국 영화 3편이 나란히 개봉했습니다. 송영국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버스를 통째로 뒤집는 현장. 통쾌한 범죄 오락 영화를 표방하며 고난도 액션에 공을 들였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이 더 나쁜 악당들을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제도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이 제도권이 아닌 다른 걸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는 없지만 마동석표 액션과 유머가 살아있다는 평가입니다. 촬영 현장에 웃음이 넘칩니다. 코미디 영화는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안 되거든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가족 코미디. 지적장애 아빠와 백혈병 딸을 주인공으로 가볍지만은 않은 소재를 온기 있게 펼쳐냅니다. 인간애가 더 많은 그런 영화들을 더 좋아하고 그런 영화를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관객분들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과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셨으면 하는 네 인생을 바꿀 찬스. 배우들의 존득한 연기가 돋보이는 타짜 시리즈 3번째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어쨌든 아성이 높은 그런 전작들이 있다 보니까 타짜라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봐도 재밌겠다 하면서 참 재밌게 찍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고 거액이 걸린 도박판이 배경임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잔혹한 장면에는 호불호가 엇갈릴